안녕하세요. 2021년도 경기 건축과의 시민건축대학 강의를 맡은 김두문입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의 정년퇴임하고 지금 초빙 교수로 있으면서 건축가로서 시연업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원주택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실제 제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시공에 참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전원주택 그러면은 그냥 별장 이런 개념을 가졌었는데 최근에는 전원주택 개념이 꼭 별장뿐만 아니라 그냥 삶의 본질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보통 고정관념으로 보게 되면 한옥은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한옥, 순수한 한옥만 있었을 때는 아마 서양에 있는 건물들도 불편했을 거예요. 예전에 생각했던 한옥과 지금 한옥은 좀 틀리거든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무지하게 춥다. 방음이 안 된다. 주부들은 불편하다. 그 다음에 공사비도 비싸다. 여기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겁니다. 한옥의 특징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안방이나 건너방, 사랑방, 부엌, 대청마루 이렇게들 불렀어요. 그리고 안방에서는 식사를 하게 되면 식당, 그 다음에 취침을 하게 되면 침실, 그 다음에 밤에 요강을 갖다 놓고 대소변을 보게 되면 거기가 또 대변까지는 아니겠지만 화장실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의 경우는 어떤가요?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거실이 되는 거고, 거기서 회의를 하면 회의실, 휴식을 취하거나 구상을 하거나 또 대청마루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지시하고 그렇게 되죠. 마당에는 큰 경사가 있으면 결혼식도 올리고 또 누가 돌아가시면 거기서 장사를 치르는데 어떤 하나의 행사하는 공간으로도 쓰고 이렇게 다목적 공간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집들을 보게 되면 안방, 건너방, 사라방 이렇게 향 개념, 방위 개념으로다가 집들을 부르고 그런 개념에 살았습니다. 근데 서양 주택의 개념을 보게 되면 침실, 주방, 식당, 욕실, 다용도실 이렇게 용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목적 중심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서양 주택 개념입니다. 근데 한옥 중심의 개념에서 문화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서양 중심으로 옮기면서 다시 전원주택으로 가면 과연 100% 서양식의 건물을 지어야 되나 아니면 다시 한옥으로 가야 되냐에 대해서 굉장히 망설이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정체성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지금부터 제가 전원주택에 대한 것들 실례를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항공사진을 제가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가운데 약간 그랜드 피아노 형상으로 가지고 있는 수공간이 자그마한 연못입니다. 근데 이 연못은 본래 이 지역에 농사를 짓는데 농수를 담기 위해서 만든 수공간입니다. 그 위에 이렇게 나즈막 콘셉트 과수원같이 생긴데 무슨 문양을 넣은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전원주택을 지을 예정으로 지금 마스터 플랜을 짜서 사진에다가 오버랩을 시켜놓은 겁니다. 마스터 플랜 도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황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도로고요. 물론 현재 나 있는 도로가 아니라 계획안에 대한 도로를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 노란 색깔이 부지로 개발해야 될 땅입니다. 그 다음에 청색깔로 되어 있는 단지가 지금 현재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장소인데요. 잘 보시면 지그재그로 앉아 있죠. 그래서 서로가 이 지그재그로 방향을 가지고 건축을 했을 때 앞에가 트여 있어서 상호 간의 간섭을 받지 않게끔 하는 최소한의 배치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모든 거는 여러분들 개성대로 해도 좋지만 이 배치만은 이것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가 거의 지켜진 가운데 공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어진 몇 개의 사례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멀리 지금 조그맣게 보이죠? 네, 전경을 보면은 비가 오고 난 후에 그 지리산 뒤에 있는 산이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에 안개가 쫙 이렇게 끼어 있고
그런 모습을 제가 직접 촬영을 한 것입니다. 여기는 목조주택도 있고 노출 콘크리트 다진 건물도 있고 벽돌로 진 건물도 있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정한 재료를 갖고 일률적으로다가 진로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옥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짓는 전원주택도 각자가 살고 계신 분들의 특색과 그 희망하는 대로 재질을 선택을 해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람이 없고 잔잔할 때 그 호수변에 지어져 있는 전원주택이 이렇게 반사돼 갖고 마치 이 건물이 아래도 있고 위에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가 계획을 할 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예상을 하고 여기에 건물 마스터 플랜을 진행하게 돼 있었습니다. 몇몇 채는 노출 콘크리트로 된 건물이고 몇 채는 순수하게 목조 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이고 또 몇 채는 조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와도 다양성을 갖고 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원주택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택 시공하는 시공사에서 거의 동일한 외벽 재료와 지붕을 가지고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또다시 정해진 굴레 내에 정해진 재료에서 지어진 건물 속에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과 희망과 전혀 관계없이 너는 이렇게 했는데 이 공간 안에서 살아. 그렇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는 조금 다양성을 갖게끔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이제 목조를 가지고 진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조 주택인데 앞에 마당이 보이고요. 그 끝부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조경으로 해서 살짝 높이 되어 있는데 담장이 없습니다. 담장이 없고 이렇게 약간의 조경을 함으로써 그것이 경계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최대한 자연과의 좀 친화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구조물을 최소화시킨 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길 건너에서 보면 이와 같이 보이게끔 되겠습니다. 지붕은 너와 지붕으로 다 해서 실제 그 나무를 이렇게 도끼로다가 이렇게 쪼개가지고 지붕을 얹음으로써 상당히 그 향기도 좋고 또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외부는 이렇게 목조주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목조주택으로 하면 굉장히 친환경적으로도 좋고 또 여러분들의 로망이 아마 그 전원에 가서 이와 같이 목조주택을 짓고 사시는 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목조주택은 일단은 친환경적인 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목조주택을 짓는 그 순간서부터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 목조주택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나무는 자연하고 접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썩기 시작합니다. 콘크리트하고 다르게. 콘크리트는 한 50년, 100년 가도 썩지는 않죠. 그렇지만 나무는 썩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한 2년, 3년 지나고 나면 거기에 나무가 썩지 않게끔 여기도 페인트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지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오랫동안 놔두면 썩어서 자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친환경 재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이제 멀리서 보면 이렇게 경사지를 이용해서 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뒷모습을 보고 있고요. 멀리 또 전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원주택을 지게 되면은 항상 로망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잔디밭을 쫙 만들어 놓고 거기서 뛰어놀기도 하고 바베큐도 구워 먹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전원주택에 살면서 잔디밭을 유지하려면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열심히 잔디를 깎아야 됩니다. 특히 비가 한번 오고 나면 한 2, 3일 후면은 잡초들이 우후죽순처럼 쫙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거나 잡지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잔디밭을 유지하려면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전원주택에 살려고 하는 것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좀 자연과 접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지 가서 노동을 하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잔디밭을 잘 곱게 하려면 그만큼 노동력을 가지고 잔디를 깎으세요.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일부는 잔디로 하되 일부는 이렇게 세석을 깔아서 아예 잔디가 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삭막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좋습니다. 설령 풀이 나더라도 손으로 이렇게 뽑으면 이 세석 깊이가 한 30cm 정도만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뽑힙니다. 또 비가 오더라도 바로 5분 안에 물이 쫙 빠지기 때문에 나가서 띄워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과 그 이상은 좀 차이가 있다. 그런 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전원주택에 산다는 것은 그 공간이 몇 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 멀리 바라다보는 원경, 중경, 근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무엇을 볼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조그만 한 20평 되는 전원주택에서 그 앞에 보이는 지리산 자락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여기만 보고 있어도 굉장히 멍 때릴 수 있고 상당히 좋은 그런 환경을 제공합니다. 노출 콘크리트를 가지고 만든 주택이 되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짓고 나면 괜찮죠. 그런데 무슨 단점이 있느냐 하면 이 노출 콘크리트 건물은 단열을 외부에 할 수 없고 안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단열 효과가 떨어집니다. 단열 효과를 최대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깥 부분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전문용어로 외단열 공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부 쪽에 단열을 넣는 공법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로다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단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옷매무새를 뽐내기 위해서는 오리터 퍼커라든가 이런 퍼커를 입지 않고 그냥 슬림한 옷을 입고 자기의 그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노출 콘크리트 했을 경우는 단열을 안쪽에 해서 조금 불리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요거는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찍은 건데요. 이게 조금 오래 가면 여기가 시커멓게 변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자체는 방수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한 2년이나 3년마다 발수 재료를 발라줘야 돼요. 그걸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 자체가 습기를 먹고 있다가 안에 들어가서 곰팡이도 슬고 그 다음에 지저분하게 시커매지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보고 있는 노출 콘크리트 건물들이 갖고 있는 허와실이다. 요거는 그 벽돌로다가 건물을 지은 다음에 바깥쪽에 외단열을 하고 스타커 마감이라는 마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이는 길쭉하게 돼 있는 마치 탑처럼 보이는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벽난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스타커 마감 같은 것들을 함으로써 색깔을 지금 백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흰색깔로 할 수도 있고 또 브라운 톤으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색깔을 색소를 집어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와 지붕에 이와 같이 스타커 마감이라는 재료를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건 요새 도심에서도 가끔 보고 계시죠? 그 징크 마감이라는데요. 징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유명칭이긴 하면서도 통상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징크 자체 재료가 있기도 하고 이와 같이 철판을 접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징크 마감이라고 합니다. 도심에서도 지금 많이 쓰는 경우인데요. 이와 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전원주택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 지역이 그 예술인 마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작업하신 분들이 자기가 작업한 것들을 재능 기부로 마을 입구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마을 앞에 있는 조그만 연못이라고 할까요? 호수라고 할까요? 작은 호수라고 그러죠. 저수지의 전경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노출 콘크리트로다가 겉을 했는데 조금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 갈색 보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나무를 이렇게 대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좀 형태를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잔디에 심어놨는데 아마 이 잔디가 지금 보기엔 좋으시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건축주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잔디를 깎기 위해서는 아마 매주 여러분들은 잔디 깎기 기계를 가지고 다 깎아야 될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요거는 아주 자그마한 건물이죠. 네. 요거는 이제 꼭 돈을 많이 들여서 전원주택을 짓는 경우가 아니라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철판이 있고 가운데 스티로폴이 들어가 있는 그 샌드위치 판넬로다가 건물을 짓음으로써 가장 적은 금액에 전원주택을 지은 다음에 외부 부분에 이렇게 벽돌 같은 거를 쌓는 겁니다. 아니면 타일을 붙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냥 얼핏 보기에는 벽돌로 지은 건물 같지만 사실은 벽돌 건물이 아니고 샌드위치 판넬로 지은 건물에다가 바깥에 벽돌을 붙인 약간 짝퉁 건물이죠. 그렇게 지은 건물입니다. 물론 공사비는 저렴하고 그 다음에 빨리 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조각을 하고 그러는 작가분이 자기 작업실 낸 건데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서 바깥 부분에 이와 같이 다른 재료를 붙인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콘크리트로다가 건물을 지은 다음에 외단열을 하고 외단열 바깥 부분에 이와 같이 벽돌을 싸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100% 조족조 건물, 벽돌만 싸서 지은 건물 같지만 실제는 콘크리트 다진 건물에다가 외부 재료를 벽돌로 한 건물입니다. 거기다가 위에 기와는 전통 기와를 얹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서양식과 우리나라 한옥을 접목시킨 그러한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이제 노출 콘크리트 따진 건물 앞에 잔디밭을 해놓은 그런 공간이고 자동차가 자주 들어가는 부분은 이와 같이 그냥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자동차를 댈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해놓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잔디밭 관리가 잘 돼 있죠. 근데 이건 진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잔디가 장성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풀이 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노출 콘크리트 다진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실 10년 전만 해도 전원주택을 지면서 또는 집이 괜찮다 그러면 노출 콘크리트 기법을 통해서 짓는 건물들이 많이 있었죠. 요 건물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단지의 건물을 지면서 스탠다드 도면으로 하나를 해서 그걸 활용해라고 이제 해놓은 건물인데요. 우측에 보면은 약간 높게 되어 있는 부분이 1층은 작업실입니다. 그러니까 화가분들이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을 해놓은 거고요. 위에 좁고 길게 찢어진 창이 있는 부분은 그 다락방 형식으로 해서 나중에 거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잘 수 있는 공간을 한 거고 현재 좌측에 있는 부분이 이제 주택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정상적인 주거 생활은 좌측에서 하고 우측에 높은 창이 있는 부분은 작업을 하는 공간이고 그 윗부분은 다락방 형식을 형태하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높은 전체적으로다가 열리는 창문은 이게 홀딩 도어라서 전체가 열리고 닫히게끔 해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이렇게 쫙 열어놓고 자연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계획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는 외지 전원에 가면 문을 다 열어놓고 이렇게 쫙 가면 자연을 받아들이고 살 수 있는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문을 열어놓는 순간에 이 주변에 있는 온갖 풀벌레, 파리, 모기들은 다 이리로 들어옵니다. 한 번 들어오면 절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열어놓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에 나와 있는 쫙 잔디밭이고 거기 나가서 무슨 차 마시고 뭐하고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지면서 가장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첫째, 에어컨 설치 꼭 해야 된다. 두 번째, 공기청정기가 꼭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외부에서 활동하는 거는 직접 나가서 활동하는 거지 내부와 외부 문을 열어놓고 맑은 공기를 쐰다? 이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주목적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계획하셨다면 짓자마자 실망하실 겁니다. 뭐냐면 조경에 대한 잔디를 깎고 나무 가지치기 하는 것을 매번 해야 되니까요. 또 다른 이제 건물이죠. 이 건물은 이제 노출 콘크리트로 진 건물 중에 아마 이 작가분은 자기의 특색을 나타나기 위해서 바깥 부분에 다시 이렇게 나무로다가 무슨 덧댔어요. 근데 100% 장담하건대 이렇게 덧댄 나무들은 2년, 3년이면 썩습니다. 그럼 다 떼어낸다든가 아니면 계속 페인트 칠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양한 어떤 그 방부를 목적으로 하는 그 어떤 칠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방부를 목적으로 하는 페인팅을 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벌레가 못 먹는 독약을 바르는 거잖아요. 인간한테 좋을까요? 인간한테도 안 좋아요. 그냥 나무를 붙여놓으면 썩을 테고 또 멋있게 계속 보이려면 그걸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선택은 여기 집주인이 판단하겠죠. 요거는 이제 경사지어 줬으니까 이제 이렇게 콘크리트 옹벽에 문양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단단단져서 거기다 건물을 지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옹벽을 하게 되면 자기 건물을 최대한 찾아 먹을 수 있고 또 본인이 있는 건물에서는 바깥에 보는 전경은 좋지만 그 옹벽을 가지고 맨날 봐야 되는 앞에 있는 건물은 어떨까요?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나는 전원주택에 살라고 왔는데 문 열고 나가보니까 뒷집이 옹벽이 콘크리트로 빵 쳐져 있어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만 사유재산이라 하라 마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료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여기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이런 재료가 있고 이런 재료가 있고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주택 건설하는 분들이 하는 재료 중에 하나가 이게 콘크리트로 옹벽 쌓는 거 아니면 이따 나오겠지만 보강토로 쌓는 거 그 두 가지를 가장 많이 해요. 왜?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할 수 있고 그것이 간편하니까. 이건 역시 노출 콘크리트로 진 건물에 일부를 좀 목조로 진 것처럼 하기 위해서 바깥에다가 이게 목조를 이렇게 쭉 덧댔는데요. 이거 페인트 칠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시골에서 높은 사다리 놓고 2층까지 올라가서 페인트 칠을 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전원주택 가서 살라고 그랬는데 이건 매년 칠해라. 여러분들 아파트 사실 때는 어땠어요? 관리사무소에 다 해주기 때문에 전혀 신경 안 썼죠. 일단 가는 순간에 내가 다 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벽돌로 다진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양풍으로 진다고 이 건축주분은 지신 것 같은데 그 앞에 잠깐 나오지만 여기 있는 그 축대는 이게 자연석, 여기서 나온 자연석 돌을 갖고 쌌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축대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재료별로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어졌어요. 여기는 창문을 다 열고 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모기장 다 이렇게 방충망 쳐져 있어야 돼요. 이 건물은 ALC라는 재료를 사용을 해서 진 건물입니다. 굉장히 단열 효과도 좋고 그 다음에 공사하기도 용이하고 뭐 공사비는 그냥 중간 정도 된다 그럴까요? 그런데 어떤 뭐 약간 도시풍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ALC 건물도 상당히 괜찮은 건물 중에 하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 뭐냐면요. 차음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차음하는 데는 굉장히 열악하다. 근데 이 차음 효과, 그러니까 바깥의 시끄러운 소리를 막을 수 없는 건물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목조주택이에요. 목조주택도 철저하게 차음 효과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음 효과는 있겠죠. 제일 차음 효과가 좋은 건 뭘까요? 철근 콘크리트가 진 건물, 두 번째는 벽돌로 진 건물. 그 두 개는 거의 완벽하게 차음이 돼요.
그런데 이제 샌드위치 판넬이라든가 목조주택이라든가 이와 같이 ALC로 진 건물들은 바깥에서 나오는 소음을 완벽하게 막는 데는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거가 이제 벽돌로 진 건물이에요. 근데 주변하고 잘 안 어울리죠. 도시형도 아니고 주변형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막진 건물인데 혹시 여러분들 이 건물을 살짝 보면 처음에 제가 그 노출 콘크리트로 다진 건물 중에 일부 작업 공간이 있고 다락방이 있고 뭐 그런 건물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거고 이거고 보면 이건 반대로 다진 건물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면을 인용을 해서 짝퉁 건물을 지면서 벽돌로 다진 건물이에요. 네, 요건 아까 보셨죠? 요게 이제 목조 건축으로다가 진 두 개의 건물을 같이 이렇게 본 건데요. 위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너와집이라고 해서 그 나무를 이렇게 도끼로 쪼개서 넓은 판을 갖다가 위에다 얹은 건물인데 조금 시간이 흐른 겁니다. 왜냐하면 축대 쌓고 나서 거기에 풀들이 자란 걸 보면 아마 그 한 1년 내지 1년 반 후에 찍은 사진인데 약간 검게 이렇게 변해 있죠. 여기에 보면 앞쪽에 보이는 회색 계열의 돌로 한 거는 외부에서 갖고 소위 정원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충주 지방에서 나는 충주 백석 이런 돌을 갖다가 축대를 싼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저 신차가 있는 쪽에 있는 것은 이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돌을 갖다가 축대를 싼 겁니다. 어떤 게 더 나은지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요게 한 20평 정도 되는 목조주택인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연 친화형으로다가 낮게 지어서 앞에 건물하고 좀 서로 상충되지 않고 잘 하고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요 건물을 앞에서 보면 이와 같이 이 지역에서 나오는 돌들을 버리지 않고 잘 싸서 축대를 형성하고 그 위에다가 나지막하게 집을 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비가 온 이후에 요거는 비가 오지 않고 햇빛이 쨍쨍 났을 때 사진이고요. 요거는 비가 오고 난 이후의 사진입니다. 네. 그 건물에서 비가 아주 많이 쏟아진 이후에 바로 찍은 사진입니다. 요거는 햇볕이 좀 쨍쨍 났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지금서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축대, 그러니까 건물 이게 경사지에 짓다 보면 어차피 계단처럼 이렇게 부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그 수직적인 것을 보통 우리 축대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옹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옹벽이라는 말은 엄격히 얘기하면 철근 콘크리트로다가 벽을 싸서 만든 걸 옹벽이라고요. 축대라 하면 보통 돌을 싸서 이렇게 만든 걸로다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부지를 이렇게 경사지를 이용해서 졌을 경우에 그 경사지를 계단처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수직으로 구조물이 필요한데 그 구조물이 여러 가지의 공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실제 썼던 공법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공법은 두 가지가 지금 표시되는데, 하나는 개비원이라 해서 철망 안에 이 지역에서 나는 자갈돌들을 집어넣어갖고 하나의 벽을 형성한 다음에 흙을 채우는 겁니다. 그 바깥쪽에. 그래서 개비원이라서 친환경적으로 되시는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 하면 비가 오면 물이 쭉쭉 빠지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이게 넝쿨 식물을 심었을 때 그 넝쿨 식물이 이게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게 되면 약간 이렇게 수평진 것들이 보이는데, 이거는 옛날로 얘기하는 침목 있지 않습니까? 그 침목을 세워서 한 건데, 사실 침목은 친환경적이진 않죠. 그래서 오래된 침목을 이용해서 수직으로 해놓은 두 가지의 공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앞쪽에는 개비원이라는 공법을 통해서 한 것과 뒤에 그 침목을 이용해서 한 것을 동시에 두 개를 보고 있고, 그런 경사지를 이용해서 택지를 조성한 사례입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개비원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는 거에 어떤 덩굴 식물을 심었는데, 여기 심은 덩굴 식물의 이름은 백화등이라는 그 덩굴 식물입니다.
요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푸른빛을 띠고 있고 가을이 되면 하얀 색깔 꽃을 핍니다. 상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철망을 녹이 슬지 않은 아연도로다 되어 있는 철망으로 되어 있는 철망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돌들을 잘 집어넣어 갖고 벽체를 형성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추후에 이 집을 해체한다든가 그랬을 때 이 망을 이렇게 해체하면은 그 안에 있는 돌들이 자연으로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죠. 네, 상세하게 보면 이와 같이 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부지든지 그 부지를 조성하다 보면 어떤 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자연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돌들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약간 경사지를 갖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부지를 형성한 사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친환경적인 것 같아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흔히 정원석이라고 얘기하는 특정한 지역에서 나는 돌들을 이 깬 돌들이거든요. 갖다가 이렇게 싸서 그 위에 집을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좀 이 각각 그 지역하고는 좀 잘 어울리지는 않죠. 그렇지만 자연이 갖고 온 돌을 했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된 옹벽보다는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그 돌과 돌 사이에 흙이 좀 들어가니까 이와 같이 꽃들을 심어 놓으면 요게 2년, 3년, 4년 흐르고 나면 전체가 꽃밭으로 변합니다. 물론 이렇게 경사진 꽃밭이 되겠죠. 네, 요게 조금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꽃이 지고 나면 이와 같이 풀들이 자라고 있는 전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죠? 이게 보강토 옹벽이에요. 벽돌처럼 생겼는데 이거를 일정한 높이까지 쌓고 사실 거기다 필름이라서 쫙 뒤에 그 필름지를 넣고 다시 쌓고 하다 보면 이거는 뭐 한 10m, 20m도 쌓을 수 있어요. 장점은 뭐냐? 오늘 아침에 쌓고 오늘 저녁에 자동차가 위로 달릴 수가 있다. 그리고 완전히 막혀있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비가 와도 물이 쭉쭉 빠진다.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강토로다가 쌓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콘크리트 옹벽이죠. 비가 오면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조그만 구멍을 뚫어놓고 그러다 물이 빠지게끔 하는데 물이라는 게 구멍을 뚫어놨다 해서 다 글로 빠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장점은 뭐냐면 내 땅을 다 찾아 먹을 수 있다. 단점은 내 앞에 있는 집은 항상 콘크리트 옹벽을 보고 살아야 된다. 여기 지은 집들 중에 아까 스탠다드 도면 중에 이제 하나를 실제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겠다. 요거는 작업실 1, 작업실 2 이렇게 써 있는데 작업실 1이 어떻게 보면 침실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현관을 두고 좌측 부분에는 방 하나가 있고 주방과 다용도실이 있고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 가져도 최소한의 공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측에는 작업실 2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조각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작업실 일부분은 2층으로 돼 있어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2층에 또 하나 방이 있고요. 작업실 이 부분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작품들을 여기서 하실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이제 모형을 보게 되면 이렇게 모형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이 단지 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그 1안, 2안, 3안, 4안, 5안을 만들어서 여기 들어오시는 입주자들이 편안하게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또 이거를 선택해서 그거를 응용해서 쓰세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아까 평면 보여드렸던 거에 대한 모형이고요. 요건 또 다른 형태고요. 예, 요건 또 다른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죠. 요거는 조금 이렇게 생겼고요. 네, 요거는 또 변화를 약간 가진 작업실과 작업실 1, 2로 했는데 하나는 방이고 하나는 작업실을 쓸 수 있면서 주방과 그 부분을 뒤로 다 뺀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상당히 또 인기를 가지고 있는 평면이었어요.
네, 이렇게 모형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죠. 네. 또 다른 아닙니다. 작업실 좀 크게 만든 형이 되겠죠. 이렇게요. 요거는 좀 전체 앞을 유리로 만들어서 좀 전경을 상당히 좋게 하는, 그래서 지붕과 일부 벽만 콘크리트로 다 하고 나머지는 전체를 유리로 열음으로써 전경을 다 볼 수 있게끔 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와 같이 작은 평수에서도 다양한 것들에 대한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구글에서 다운받은 건데요. 현재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다운받은 겁니다. 지금서부터는요, 여기서 이제 아까 그 목조주택으로 되어 있던 부분 하나를 부지를 조성할 때부터 집을 짓는 과정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전원주택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목조주택은 어떻게 지어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보면 꼭 주택업자한테 시키지 않고 그 잘하는 목수만 있으면 내가 이거 집 질 수 있겠네? 이렇게 그 자신감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앞에 지금 브라운 톤으로 이렇게 세로로 다 되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오래된 침목을 가지고 부지를 형성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침목은 집을 짓고 난 이후에도 그대로다가 존재하고 있죠. 아까 사진에서 보신 그 집입니다. 네, 옆에 부분이고요. 네, 이렇게 이제 부지가 조성이 되면 이제 그 포크레인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굴착기. 포크레인이 가서 기초가 될 부분을 이렇게 쭉 팝니다. 기초가 될 부분 파고 난 다음에 기둥이 들어갈 부분을 이렇게 박스를 묻어갖고 그 박스에다가 철근을 배근하게 됩니다. 지금 철근 가공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초가 쭉 줄기초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홀을 파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철근을 배근을 하고 각각 기둥이 올라가야 될 장소에 이와 같이 박스를 묻어서 거기만 콘크리트로다 기둥을 올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각각 기둥이 올라온 부분에 이렇게 콘크리트를 치고 나면 이런 형상이 되겠죠. 요거는 보통 지면에서부터 한 90cm 정도 올리게 됩니다. 석재라고 그러는데 왜 90cm를 올리냐 하면 1m 이상 올리게 되면 그 데크가 깔고 앉은 면적까지 전체가 면적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데 짓는 건물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면적의 한 40% 또는 그 정도밖에 집을 못 짓거든요. 근데 데크가 커지면은 40%가 넘기 때문에 집을 못 져요. 그걸 우리는 보통 건폐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거를 90cm까지 올리면 면적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1m 이상 됐을 때만 면적이 전체가 다 바닥 면적인데 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90cm 정도 해서 면적이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 다 쳐놨는데 비가 왔네요. 비가 와서 물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콘크리트를 다 이렇게 타설하고 난 다음에 비가 오는 거는 괜찮습니다. 보통 우리가 콘크리트를 치고 나면 1시간 후서부터 굳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이것이 10시간 정도 되면은 거의 한 70~80% 정도의 강도를 나타낼 정도로 굳습니다. 즉, 하루가 지나고 나면 이제 상당히 많이 굳는데, 그렇다고 하루 후에 이 콘크리트 친 게 굳었으니까 그 다음에 집을 짓는다? 그건 안 됩니다. 이 콘크리트가 완전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도를 나타내려면 4주간이 있어야 돼요. 4주간. 28일. 그래서 28일 압축 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28일이 지나야 완전하게 콘크리트가 한 90% 이상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근데 그동안에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면서 무슨 작용을 했냐면은 수화작용을 해서 열이 나거든요. 그리고 습기를 많이 빨아들여요. 이때 물을 주지 않으면 콘크리트가 제대로 강도를 나타내질 않습니다.
따라서 비가 오지 않더라도 물을 뿌려서라도 항상 콘크리트가 물을 먹고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곳은 보니까 지금 콘크리트 치고 나서 비가 와서 자동적으로 물이 축축하게 돼 있어서 강도를 그냥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다 개고 나서 다 이렇게 뽑아내고 나면 이와 같이 중간에 무슨 바둑판 모양으로다가 뿔쑥뿔쑥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기둥이에요. 기초 기둥. 요게 GL에서부터 보통 전체 마루 위에 높이까지가 90cm니까 요거는 한 뭐 60cm 정도 아니면 뭐 45cm 정도 높이에 따라서 그렇게 올라가게끔 콘크리트를 쳐놓은 겁니다. 그럼 이 아래 부분은 나중에 뭐가 되는 거냐면 목적주택에서는 집 바닥이 되는 거예요. 맹바닥이요. 물론 여기 지하를 넣을 경우는 뭐 지하 콘크리트 바닥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네. 이와 같이 기둥과 기둥 위에다가 이 나무를 좀 이렇게 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서 전체가 이제 집 짓는 것에 대한 바닥판에 위해서 이제 수평을 잘 잡아서 이렇게 놓습니다.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목수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볼을 놓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위에다가 이렇게 바닥을 깔 그 장선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나무를 까는데 이 바깥 부분에 지금 깔고 있는 부분이 나중에 데크가 될 부분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깔게 되겠죠. 지금 이제 한참 작업을 목수분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뭐 당장 질 거 아니면 사실 여러분들이 좀 취미를 갖고 있고 그러시면은 단순 작업도 좀 있거든요. 이건 못을 박고 뭐라는 것들도 물론 기계로 박는 것도 있지만 같이 조금씩 해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목수가 전체적으로 수평을 잡아주고 형태를 잡아주면 거기다 못을 박는 걸 여러분들이 같이 한다든가 이와 같이 집 짓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크가 될 부분이나 나무를 할 부분을 놔두고 나서는 나머지는 합판을 치고 난 다음에 여기 하얀 색깔이 보이죠? 이게 결국 이제 비닐과 비슷하게 방습하는 습기를 잡아주는 그런 재료인데요. 고유명칭으로다가 보통 타이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이렇게 깝니다. 그러니까 여기 까는 데는 나중에 방이나 마루나 주방이나 그런 게 앉을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고 난 다음에 네, 아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콘크리트가 있고 그 위에 커다랗게 한 장선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보가 있고 그 아래 장선이 있어서 이 판이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이 판이 1층 바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벽을 세우는 거죠, 뭐. 근데 이 벽도 현장에서 이렇게 다 벽을 세우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를 일정한 작업장이나 또는 공장에서 만들어갖고 기계품을 만들어서 싣고 올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전원주택 같은 걸 짓는 경우는 장소가 열악하거나 그럴 경우는 이거를 편리한 장소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싣고 와서 여기다 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합판을 보통 우리는 OSB 합판이라고 그래요. OSB 합판. 그래서 일반 합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좀 약간 좀 단단하기도 하고 그런 합판을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창문이 날 때는 뚫어놓고 나머지는 이 벽을 세우게 되면 이와 같이 집의 형태가 조금씩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지붕을 하고 있죠, 지금요. 네, 그래서 이제 벽도 하고 문이 나올 공간에 이렇게 그 스페이스를 남겨두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비가 올 경우도 있잖아요. 뭐 저녁에.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이 나무가 공사하는 과정에 비가 와가지고 그 물이 여기 다 이렇게 빗물이 닿게 되면은 치명적이거든요. 공사하는 과정에는.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에 비가 올 것 같으면 이렇게 위에 비닐 천막청 같은 걸 꼭 덮어놔야 됩니다. 굉장히 쾌청하네요. 여기는 보니까 날씨가. 네, 그래서 이렇게 벽을 세우고 지붕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 벽체를 세운 내부를 이렇게 잠깐 보면 지금 이제 벽체를 거의 다 세우고 지붕 쪽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타이백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써 있죠. 이게 이제 방습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는 방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닐 계통이죠. 폴리우레탄이나 뭐 이런 재료를 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체를 다 뒤집어 세움으로써 집 안쪽에 뭐 비가 샌다든가 또 습기가 침투한다든가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바닥 부분에 지금 보면 검정 색깔이 뭐 깔려 있는데 이거는 아스팔트 펠트와 아스팔트 루핑이라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화장실이나 뭐가 들어가려면 물을 써야 되니까 물이 새면 안 되니까 거기는 이와 같이 아스팔트 펠트나 아스팔트 루핑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바닥을 깔아서 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붕 전체는 무조건 다 이렇게 뒤집어 세워야 됩니다. 지금 뒤집어 세우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부분은 좀 바깥 부분인 거예요. 바깥 부분이니까 데크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방수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요 가운데 종이로 돼서 볼록볼록 나가고 약간 좀 핑크빛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단열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열재 규격이 다양한 재질들이 되어 있는데요. 그 재질들이 여러 가지 그 재질이 있지만 그 규격에 맞는 재질들로 해서 다 이렇게 철저하게 나무와 나무 사이를 전부 그 단열재 집어넣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그 지하 부분이나 이런데 이제 페인트를 하는 과정이고요. 그 나무와 나무 사이 틈새가 있으면 이 우레탄 폼이라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쭉 가운데 쏘게 됩니다. 이게 바닥 부분이고요. 네, 이게 데크 부분이고요. 여기 바닥에 지금 되어 있는 나무, 묶음으로 되는 나무 있죠? 이게 지금 이제 위에 너와 지붕을 얹기 위한 그 나무 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에다 기와처럼 얹게끔 되겠죠? 그래서 사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좀 그 지붕 재료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겹쳐서 올라가게끔 됩니다. 그럼 요거 갖고 방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보았던 타이백 이런 걸 바닥에다 다 깔아서 일단 기본적인 방수를 하고 그 위에다가 다시 이거를 넣는 겁니다. 네, 이와 같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이와 같은 형태를 유지합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나무 색깔인데요. 뭐 비도 맞고 햇볕도 막 쐬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년, 2년 가다 보면 이게 거의 이제 회색깔로 변했다가 짙은 회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위에 부분은 한쪽은 지금 그 단열재를 채워서 이렇게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단열재 채운 거고요. 그 옆에 부분은 단열재를 아직 안 채운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아래 부분은 단열재를 채우고 난 다음에 다시 OSB 합판을 쳐서 벽체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이 OSB 합판을 친 거 다음에 거기다 석고보드를 치고 벽지를 바르시든 아니면 거기다가 나무 너를 붙이시든 뭐 다양한 거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OSB를 양쪽에 붙이고 가운데 단열재가 들어감으로써 구조적으로도 단단하면서 단열이 잘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죠. 이렇게요. 요거는 이제 그 너와 지붕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전경입니다. 약간 색깔이 좀 달라 보이죠? 네, 이렇게. 요거는 제가 왜 찍었냐면 재료를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이게 수입한 제품들이에요. 캐나다에서. 네, 이런 시트는 뭘 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하고 이거 단열재거든요. 단열재가 R30 이렇게 써 있는 이런 것들이 그 단열재의 규격과 품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집 짓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잠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제 집 짓기는 주변과의 조화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냥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내 집을 마음대로 짓는데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주변과의 조화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변에서 자연적으로다가 주어지고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그런 것들을 잘 맞춰서 조화롭게 해 나가야지 내 마음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건축 예산을 딸 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을 또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임야라는 걸 여러분들이 사게 되면 산지 전용 허가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농지, 밭을 샀을 경우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사면 요 뭐 농지 전용이니 산지 전용이나 그런 걸 받질 않아요. 근데 산지 전용이나 농지 전용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농지를 제가 본래 국가에서 일정한 부분은 임야, 일정한 부분은 농지, 일정한 부분은 주거지역, 일정한 부분은 상업지역 이렇게 다 구분해 놨는데 농지를 다시 내가 짓는 집으로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지 전용에 대한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농지 전용 부담금을 받은 걸 갖고 국가에서는 그 농지가 그만큼 없어짐에 따라서 어떠한 대안이라든가 정책을 마련하거나 그럴 적에 그걸 사용하게끔 됩니다. 설계는 집장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건축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원주택을 짓 때 자칫 잘못하면은 주택건설하는 업자한테 가서 우리 집 질려고 하는데 좀 설계 좀 해줘 이렇게 잘못 생각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건축사 이외에는 그 건축 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보통 가끔 가다가 건축사 면허가 없으신 분들이 명함에다가 슬그머니 건축가 이렇게 써가지고 그 설계를 슬그머니 그 수주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계하기 전에 이제 건축사를 첫 번째 만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것들을 책도 보시고, 그 다음에 사진도 좀 보시고, 친구가 집 졌으면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금방 진 집을 가보면 되게 다 멋있고 깨끗해요. 그런 걸 보시는 것보다는 집을 지고 한 1년쯤 살고 난 집, 한 2년쯤 살고 난 집, 그런 데 가서 건축주한테 사는데 불편한 게 없습니까? 뭐가 어떻습니까? 좋은 건 뭐고 나쁜 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집을 짓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지경 그랬는데, 지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집을 지으려고 한 건축주가 건축사한테 설계해서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자기가 소규모 건축인 건 직접 짓는 건데요. 직접 짓는 경우가 없거든요. 주택업자한테 시켜서, 소위 집장사라는 분들한테 시켜서 집을 줘요. 그런데 허가세는 지경이라고 써요. 그럼 책임 누가 질까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직접 지경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공은 주택 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거나 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는 유자격자한테 부탁하시는 것이 옳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 말고 들어가는 돈이 많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집을 짓는데 한 5억쯤 들어간다 그러면 5억을 몽땅 다 쓰고 나면 나중에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보통 한 5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 70% 정도만 집 짓는 데까지 쓰시고 나머지 30% 정도는 여유자금으로 좀 갖고 계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짓고 나면 취득세라는 게 나와요. 세금. 그 다음에 인테리어 설계를 또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건축 설계를 잘하면 인테리어 설계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처음에 아파트 살던 이삿짐을 다 갖고 싶어 했는데 막상 집을 짓고 나면 가구가, 아파트에 있던 가구가 여기 잘 안 어울려요. 또 전자제품도 와보면 또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다 팔고 새롭게 하셔야 될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땅이 이제 그 살 때 보면 큰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조그만 땅을 사게 되면 그 지번이 2개, 3개가 막 이렇게 그 겹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번지수가. 그거를 전체를 합쳐가지고 만들어서 합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큰 땅을 놓아서 몇 사람이 골라서 할 때는 그걸 분할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또 있어요.
그게 한 필지당 한 200~3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비용이. 그 다음에 이제 농지를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대체 농지 조성비라는 걸 국가에다 내야 돼요. 지자체에다가. 그게 공시지가에 그 땅의 공시가 한 30% 정도는 또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개발 공채라는 걸 또 사야 돼요. 세금을. 그거는 제곱미터당 한 15,000원, 어떤 때는 뭐 지자체에서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또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복구이행 보증금이라서 공사비의 20% 정도를, 왜 땅을 다 파재껴 놓고 나중에 복구를 안 하면은 국가에서 그걸 어떻게 해요? 옆에 막 장맞으면 막 흙이 막 흘러내려가고 이런 것 때문에 국가에서 복구 이행 보증 공사비라는 걸 또 이제 내라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보증보험 증권으로다가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사비 한 2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 짓고 나면 뭐 내셔야 돼요? 내가 새롭게 집을 졌으니까 취득세도 내야 되고 재산세도 내야 돼요. 그래서 실제 내가 갖고 있는 공사비가 한 5억 정도 있다, 예산이. 그러면 한 70% 정도만 실제 공사하는 데 쓰시고 30% 정도는 꼭 남겨두셨다가 이렇게 얘기했지 못했던 데 쓰셔야 된다. 이제 그런 거를 안내해 드리고요. 이것만 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존 마을이 있는데 땅을 좀 싸게 사가지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그 건물이 져서 들어간다. 이게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기준과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지키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하루 이틀 거기서 머무는 거는 전원주택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전원주택에서 산다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가서 보고, 야, 여기 멋있다. 공기도 맑고, 저 사람들 인심도 좋고, 여기 살아야지. 이런 오해는 하시지 말아라. 최소한도 거기서 살고 싶으시면 미리 살아보기를 한 몇 개월 하신 다음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 그런 걸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는가도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뭐 거기에는 다양한 우편물 관계, 뭐 행정 처리 문제 등등등등 있을 겁니다. 그런데 꼭 가고 싶으시면 저는 어떤 데 추천해 드리냐면, 지금 이제 호남권이나 경남권 아래로 가게 되면 인구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하나의 행정도시, 즉 군이면 군이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3만 명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사례를 드렸던 그 땅 같은 경우도 우리 동네로 30명이 이사를 와서 주민등록을 옮기면, 첫째, 도로 개설해 줄게. 둘째, 한전 유입시켜 줄게. 상수도, 하수도, 오수관, 니네 마을 앞까지 다 해줄게. 뭐 이런 조건을 제안을 받아서 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공략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 30가구 이상, 31가구 이상 해야 돼요. 전원주택 하려면. 별도의 법정동을 가질 수 있는 게 30가구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31가구가 들어가면 하나의 리가 생기는 거예요, 동네가.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의 어떤 모든 행정을 하면 되니까 그런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너무 서울서 가까운 곳을 찾다 보면 땅값도 비싸고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시골로 가면 갈수록 우수한 건축가들이 많이 있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이제 시장성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설계할 때는 우수한 건축가를 찾아야 여러분들이 골머리를 썩지 않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구례군 광이면에 있는 예술인 마을에 구축되는 과정을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플랜 가지세요. 감사합니다.